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종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만약에를 진행할 시간인데, 만약에 오늘은 어떤 만약입니까? 오늘 만약에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약에 K9이 투입된다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짐이라기보다는 약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건 게 약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예전에는 0.0001%였다면 지금은 한 0.1% 정도로 좀 높아졌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그럼요. 않습니다. 네. 근데 약간 샘플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7월에 그 우크라이나 군 참모 차장이 튀르키예가 T155 프루트나를 공유해주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아직 뭐 실제적인 움직임이 그렇죠, 없긴 그렇죠. 하지만 T155 프루트나는 뭐냐면 K9의 사촌쯤 되죠. 네, K9의 기술 기반을 가지고 터키에서 개발한 네. 이제 자주포고, 이제 이 자주포는 뭐 시리아라든지 아니면 그 쿠르드족과 싸울 때 이미 실전에 여러 번 투입됐던 전차였습니다. 주로, 예. 네. 그리고 이 전차가 공여가 된다라고 얘기가 된 에르도안이 갑자기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뭐 착해졌다기보다는 서방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전형적인 정치인의 그렇죠. 모습 아닙니까? 네. 너무 갔거든. 네, 그쪽으로. 그죠. 돌아올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임기를 채워야 되니까. 그럼요. 그다음에 또 폴란드에서 자주포를 국산화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탑 위쪽은 영국제 이제 자주포죠. AS90의 포탑을 가지고, 그럼 안 되면 우리 차체라도 국산화하자 했는데 이 차체가 잘 안 만들어진 거예요. 이 90 포탑을 얹고 쐈는데 차체가 지랄 요동을 하더라고요. 막 탈수기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K9의 차체를 사서 결합시킨 거죠. 그게 AHS 스크랩이라고 불렀던 전차인데 이게 멀쩡해졌어요. 이 차체를 얹고 쏘니까 막 지랄 발광했던 차체가 고정된 거예요. 네. 방송에서 지랄 발광 이런 거 해도 돼요? 뭐 전문 용어 많이 나오니까요. 네. 나가리도 나왔는데 뭐. 네. 되지 않을까요? 뭐 제가 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 크랩도 우크라이나에 전선에 투입됐죠. 네. 폴란드에서 공여도 해주고 판매도 했고 포격도 하고 파괴된 모습도 좀 보이곤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9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수도 있다. 투입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억지로 뜯어서. 만약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살려주세요. 네. 이게 그리고 그럼 K9이 아니지, 한 K7, 뭐 K6 이 정도. K8.0 정도 되는데, 이게 최근에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미래 전장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제공권 내지는 상대방의 제공권을 방해할 수 있는 수준의 뭔가 정도, 지역 정의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뭐 그게 복합적이겠죠. 전투기 되겠고 대공무기 미사일 되겠죠. 뭔가가 필요해요. 그거. 그 다음엔 화력이죠. 말하자면 아이언돔 같은 걸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화력으로 상대방을 작살내야 돼요. 예전에는 뭐 영화처럼 뭐 침투해서 총 쏘고 막 참호해서 청소하고 이러지만, 이거보다는 화력전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특히 뭐 소수의 내전이라든지 이럴 때는 총이라든지 소규모 박격포, 뭐 시가전 그렇죠. 정도라면 이런 게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대규모 전쟁에서는 결국 제가 본 답은 화력입니다. 어떻게 이 의견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70% 동의합니다. 많이 동의하신 거죠. 네. 의외네. 그리고 이 화력의 핵심은 155mm 자주포죠. 이 의견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0%. 많이 동의하신 거죠. 네. 네. 특히 우크라이나 보면은 평지잖아요. 예. 숨을 데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참호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참호를 박살낼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집속탄일 테고, 두 번째는 자주포의 포탄이 될 텐데, 결국 화력으로 쏟아부어서. 네. 그렇게 되면은 전장 환경을 생각하게 되면 공격과 이탈이 굉장히 쉬운 자주포의 가치가 좀 높아지고, 이 전쟁에서 서구권의 자주포와 동구권의 자주포의 성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어요. 웃긴 건 전장의 신은 대포다 라고 얘기하고 화력에 대해서 막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었던 건 어떻게 보면 동구권, 소련을 위시했던 그 후계 국가들이었다면, 역설적으로 그걸 잘 구현해내고 더 성능 좋은 자주포를 만들어냈던 건 서구권이었죠. 예. M109 팔라딘, 뭐 PZA D2000, 그리고 K9처럼 자주포가 뭐 한두 번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한 10개 대대 정도? 그럴 리는 없겠죠. 주진 않겠지만 10개 대대가 들어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쉴드를 막 치신다. 뭐 우리 편제 기준으로는 180대가 그렇죠. 들어간다는 네. 얘기네요.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정도의 K9이 들어간다면,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전선에 구멍을 낼 정도의 화력은 쏟아볼 수 있죠. 물론 운용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단으로 운용해야 돼서 뭐 상대방의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 집중이겠죠. 그렇죠. 어디 네. 한 군데, 그러니까 한 놈만 패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은 워낙 넓으니까.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취약점을 발견한다면 네. 뭐 1차, 2차, 3차 뭐 저지선들이 있겠습니다만 한 곳을 뚫기 위해서 어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포리자 전선에서 2차 방어선의 뭐 지뢰밭, 참호 이런 데를 그냥 포격으로 갈아 엎어버릴 때 밀어버린다는 그렇죠. 거죠. 뭐 포탄 롤러라고 이제 저는 표현하는데 완전히 전선을 무인지대화 시켜버릴 수 있죠. 최근에 양쪽 전장에서 회색지대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써요. 예, 그레이존. 예, 이게 예. 뭐냐면 양쪽이 서로 점령하지 못한 지역. 그렇죠. 왜 점령을 못하냐면 내가 들어가서 여기 점령하면 상대가 포탄을 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한국 전쟁으로 치면 고지전 같은 맞습니다. 거죠. 예. 이 고지전을 결국 엎어버린 것도 화력이었거든요. 벤플리트 장군의 위에서 벤플리트. 네. 근데 뭐 지금 전쟁에서 하루에 뭐 10,000발, 20,000발 하지만 그때 많을 때는 70,000발 이상 쏟아부었었어요. 그런 것처럼 좁은 땅덩어리 진짜 너무 잔인했어. 자포리자 전선을 뚫을 때 특정 지점에 돌파가 형성될 것 같을 때 155mm 자주포를 대량으로 동원해서 밀어버릴 수 있고 예. 반대로 바흐무트 지역은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반대로 러시아군을 포위망을 가둬버릴 때 155mm를 집단으로 운용해서 포위망을 뭐 참호나 뭐 병력이 아니라 포탄으로 막아버릴 수 있죠. 예, 지금 이쯤부터 보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려요. 어디까지나 만약입니다. 그럼요. 네. 어디까지나 이제 상상의 그럼요. 영역이고, 예. 우크라이나 전황을 전하면서 이 얘기가 같이 나오면 이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좀 정리를 하고. 개별적인 성능도 K9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쓰는 무스타 S 그 사진 찾아보면 놀라실 거예요. 엄청 대두거든요. 대두예요, 대두. 왜냐면 우리는 자주포 차체를 따로 개발하고 그 위에 자주포 얹었는데 그 러시아는 전차 차체 위에 자주포를 올린 거예요. 그 거의 가분수죠. 맞습니다. 가분수. 예. 이거 드래프트하면 이렇게 굴러갈 것 같은. 뒤집어질 수 있겠네. 프랑스도 약간 요런 과의 네. 자주포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못생겼습니다. 네, 요 자주포보다 이건 152mm. 그러니까 성능상으로 대단히 뛰어나죠. 일단 사거리도 훨씬 뛰어나고 그다음에 발사 속도 그렇지.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포병 사격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2020년쯤에 개발한 장거리탄이 이제 50km 넘게 날아가요. 아, 그렇게 날아가요? 네. 그렇죠. 어. 사거리 근데- 연장탄은 그 정도 그렇죠. 날아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스타 S가 쓸 수 있는 탄은 한 3-40km 정도 있기 때문에 40km 봐요. 40km 정도이기 때문에 한 10km 정도 밖에서 쏴서 맞출 수 있죠. 야. 문제는 이제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 정확도가 그럼요. 차이가 좀 납니다. 그렇겠죠. 결국은 그 성능이라는 걸 설명할 때 네. 얼마나 정확할 것이냐, 얼마나 또 빨리 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초탄에 뭐 그렇게 내내 쏠 수는 없지만 K9 같은 경우는 10초에서 15초 사이에 10발 정도를 쏠 수 있는 급작 사격을 할 수 있는 성능이 네, 예. 있습니다. 이게 TOT 사격이라고도 부르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을 보면 병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총알이 아니에요. 네, 총은 상대방이 이렇게 참호해서 이렇게 총을 겨누는 걸 보면은 이제 피할 수 있거나 사거리가 짧은데 포탄은 진짜 언제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무섭지 사실은. 그래서 참호를 막 점령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명 소리 비슷한 게 들리고 진짜로 고프로 찍고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 바로 옆에서 포탄이 팡 터지고 이제 반쯤 묻혀버린 거예요. 막 구해서 괜찮냐고 해서 다친 데는 없는데 일종의 약간 쉘 쇼크가 온 거죠. 왜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쟁에서 하루 종일 이런 포격을 맞아보면 아무리 내가 애국심이 많고 뭐 가족을 지키고 이래도 일단은 나부터 살고 보고 싶을 거예요. 그 공포라는 게 사실은 그럼요. 네. 길 가다가 저 어느 날 그 교통사고가 나는 장면을 직접 본 거예요. 나는 인도를 걷고 있는데 저기 길 건너 저쪽에서 차와 차가 이제 부딪히는데 뭐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굉음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심에서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음의 정도의 수준과 지금 이런 포탄 터지는 그렇죠. 수준은 완전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 자동차 사고는 내가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포탄은 나를 죽이기 위해 날라온 거라서 사람들이 보고 많이 쇼크를 받았던 게 영상에서 이미 확인이 많죠? 많이 됐는데 이런 포탄이 하루 이틀 동안이 아니라 한 며칠 동안 막 수만 발이 쏟아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진짜로 총 버리고 도망가고 싶어하죠. 그 영상 또 본 게 있는데 러시아군이 막 싸우다가 총이 고장 난 거예요. 우크라이나 막다가. 그러니까 참호로 가서 막 나온 병사한테 총을 던지고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뒤에 바로 몇십 미터 밖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막 참호를 다가오고 있는데 이 병사는 총을 이렇게 냅다 던져버리고 어디 앉아서 이렇게 손 동작을 보니까 드론에서 찍은 거거든요. 보니까 화내는 거 있잖아요. 항의하는 약간 거죠. 항의하기도 예. 하고 약간 자포자기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럴 때 아니잖아요. 뭐 다른 총을 집어 쏘든지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데 막 하소연하는 네, 그런 모습들 좀 아니, 보이고 뭐 있죠. 전쟁 네. 상황에서 심리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이라고 좀 보지 않아요. 그렇죠. 예. 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적이 있고 그리고 어디선가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 그리고 어디선가 날아올지 모르는 대포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서 정상적으로 막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만약에 K9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다면인데 투입이 됐다고 칩시다. 네. 만약에니까 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정치적인 영향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다. 뭐 그건 네. 살상무기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것도 예. 한두 분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내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전투기를 제외하고 들어간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한민국의 판돈을 걸었다. 이기는 쪽으로. 판돈 정도가 아니지. 그렇죠. 그 예. 네, 이 정도란 정치적인 의미가 하나 있고 자주포만 들어가진 않겠죠. 포탄도 같이 들어가겠죠. 그러겠죠. 전 세계에서 지금 155mm 포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예. 155mm 자주포가 180문 들어가면 적어도 포탄은 10만 발급 이상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이걸 단일 전선에 퍼부었다면 전세를 그 국지적인 전세는 영향을 줄 정도죠. 예를 들어서 사실 사이즈로만 치자면 그 베트남전 참전했던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병이 가진 않다 하더라도 그렇죠. K9만 가는 거라 하더라도 네. 그 정도 사이즈는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돌파를 하게 될 때 우크라이나군이 고속기동존을 바꿔서 2차 방어선을 돌파하게 될 때 가장 위험한 게 측면이잖아요. 예. 측면에 러시아군이 공격을 할 수 있을 때 병력이 부족하게 되면 155mm를 쏴서 일종의 화력 터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러시아식 공격 전술 중에 하나인데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량의 포탄을 쏟아붓거나 지뢰살 포탄을 이용해서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방식이 있죠. 저는 만약에 지금 쭉 해주시는데 그 전장 상황을 그리면서 얘기해 주잖아요. 다른 거는 50%를 좀 넘었다, 50% 했다 막 이랬어요. 제 의견이.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80% 이상. 인정받았어 진짜. 왜 갑자기 여기서 지금 심사위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난 거죠. 사람 손이 두 개잖아요. 사람 손이 두 개면 이쪽에 방어구, 이쪽에 무기. 예를 들어서 중세 기준하면 이쪽에 방패, 이쪽에 칼. 창을 들었다. 네, 창. 상대방이 철퇴를 들었어. 그러면 방패의 크기를 바꾸거나 나도 무기를 바꾸겠죠. 예.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예. 딱 돌아봤을 때 이 철퇴를 막을 수 있는 다른 거. 뭐 그러면 이제 칼을 버리고 창을 집어야 되는데 현대 전쟁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상대방이 152mm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더 멀리 쏘고 더 정확하게 쏠 수 있는 155mm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크라이나가 이전에는 러시아랑 똑같았기 때문에 152mm 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계속 뭐 크랩도 받고 AS90도 받고 다른 서구권 자주포를 받으면서 그나마 화력에서의 근소한 우위를 차지하게 됐거든요. 여기에 K9이 끼얹어지면 활용 점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카드, 공세에서 쓸 수 있고 하다못해 상대방이 공격을 해와서 전선이 붕괴될 위험에 처했을 때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뭐 서방권이라는 전 세계 최고 성능이라는 판저하우저 2000을 예. 독일이 제공해서 뭐 몇 문 안 되지만은 그게 전장에서 큰 활약을 그렇죠. 했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결국 고장이 나서 지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하는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대체 선수로 그렇죠. K9이 들어간다 했을 때는 아까의 정치적인 뭐 이유 이런 거는 상당하겠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만약에로 봤을 때 이점이 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내가 50%로 왔다 갔다 했다는 네. 건 뭐였냐면 지금 시점에서는 K9이 크게 쓸모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것도 그렇죠. 생각을 네. 해봐요. 예. 왜냐하면 K9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야포의 숫자랄지 이런 거는 상당히 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도. 예. 그렇다면은 지금 러시아의 참호나 그 뒤쪽에 있는 지뢰를 왜 돌파를 못하냐. 사실 참호가 아무리 때려도 야포로 때려도 참호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큰 피해가 없어요. 정확하게 직격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사실 참호를 파는 거예요. 네. 근데 K9에다가 덧붙여서 그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는 포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GPS 포탄을 초반에 좀 일부라도 제공한다는 그 플러스가 더 있다면은 K9의 가치는 어마어마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뚫었고 나서의 그 기동전을 그렇죠. 펼쳤을 때의 K9은 정말 쓸모가 있을 거예요. 압도적이겠죠. 예, 네. 기갑 전력을 계속 따라가면서 화력을 퍼부어줄 수 있고 당연히 뭐 말씀 주셨던 그 좌우도 되겠지만은 프런트에 있는 적의 방어 기갑력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게 K9이거든요. 마동석 아닙니까? 네. 한거죠. 그죠. 완판치 내리고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공세 전력에도 하는 거라서 저는 뭐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쓰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게임 체인저는 몇 가지 없었죠. 뭐 제블린 초반에 그다음에 터키제 그 무인 드론 그다음에 뭐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하이마스
보고 있는데 앞에 두 개는 저는 게임 체인저까지는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저는 아마 하이마스 정도의 두각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죠. 잘 운용돼야 되고 그다음에 적절할 때 써야 되죠. 이게 집단 운용을 해야 되는데 전장 환경을 생각하면 그렇게 모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없진 않죠. 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만약 K9이 들어가게 되면 정치적인 영향력, 실제 사용, 그다음에 전과, 그다음에 충격력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K9이 주는 이미지라는 게 있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정보들이 그럼요.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무기든 전장에서 자신의 매력을 뽐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장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비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생각들이 드는데 이 만약에에서는 마음껏 상상해 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K9이 아직도 기아 자동차의 한 모델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현존하는 모델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K9은 기아 자동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K9 썬더입니다. 저는 그냥 K9 얘기하면서 기아 자동차에서 저한테 광고라도 하나 넣어주시면 어떤 광고 하실 분들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광고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광고 봤습니까 우리?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저 ROKA 그러니까 로카 티셔츠 네네. 같은 거 광고 잘하죠. 맞습니다. 우리 둘이서 한번 해봤었어요. 네. 근데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광고 들어와 네. 광고. 네. 군장점 환영합니다. 네. 각 지역에 있는 군장점 그리고 마크사 네. 사장님들 연락 주세요. 제가 기가 막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밀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